녹화가 되는 거네, 이거는. 이게 여러 번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읽었더니 어제 그 상처 나를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그 내용이 이제 저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무거운 마음을 극복하는 팁, 흘령 선생님의 기쁨뿐 아니라 슬픔, 아픔, 분노, 설레, 이 모든 울었나가 생각이 난다. 비 오면 눈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들을세라. 뻔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를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동시가 열리면 울었나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던 울었나가 그리워진다. 울었나가 생각이 난다. 비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들을세라. 뻔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를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동시가 열리면 울었나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던 울었나가 그리워진다. 이상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관찰을 하면서 되새기시면 어떻게 되새기시는 거지? 오늘 빠네님은 항상 저런 얘기를 하시면 오실 때마다 저런 얘기 하시면 강퇴당해요. 이렇게 저는 웃으면서 강퇴해요. 이렇게 젊은 그 아이들이 리메이크 해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곡도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세대들에 맞게 또 편곡을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시청곡, 아이유의 네, 다들 어서 오시고요. 네, 사랑 이야기 고마워요. 소울메이트 조진국님 글 중에입니다. 만나는 순간에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당신이 지금 눈에 보인다. 창가에서 시집을 읽고 있다. 어쩌면 집에서는 TV 드라마만 볼 수 있겠지만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연출하는 거라면 귀엽다. 시계를 한번 보고 긴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린다. 시간이 없어 미용실에 못 갔다고 말하지만 머리가 다 온 거지. 사실 내가 긴 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보이기 싫어.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나의 슬픔에 관심 없다고 나는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응원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분명히 안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 얼굴도 보지 못하고 목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것 웃으며 이야기 나누지도 못하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없다는 것 악수도 하지 못하고 머리칼도 쓰러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작아지고 생각까지도 내가 떠나는 떨어지는 낙엽 위에 주연만이 남아있겠어 안 되는 눈물에 말은 안 해도 난 지금 알 수 있어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리는 실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노래 이혜인. 하늘은 높아가고 마음은 깊어가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키워 행복한 나무요. 바람이여 슬프지 않아도 안으로 고여오는 눈물은 그리움 때문인가. 가을이 오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리고 멀리 있는 친구가 보고 싶고 지없이 눈이 맑았던 어린 시절에 나를 만나고 싶네. 친구여, 너와 나의 사이에도 말보다 망각, 나태주. 보고 싶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또 몇 날. 구름 위에 쓰다가 개울물 위에 쓰다가 풀잎 위에 쓰다가 봉숭아 꽃이랑 분꽃이랑 채송화랑 외우다가 가장이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비판. 잠깐만요. 웰컴, 영원님 웰컴. 오늘도 오셨네요. 아는 시로 해야 좀 저기 안 돼. 응? 아, 여기다. 아닌데. 197님도 예, 오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거 나서 노래 예, 그렇게 아이투투님도 어서 오세요. 네, 나태주치 300 네. 사랑시 365편 중에입니다. 별것도 아닌 사랑, 나태주. 사랑, 그것 별것도 아니다. 어색하게 손을 잡고 있을 것도 없이 다만 한 자리 마주 앉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웃는다든가 그러다가 두 눈을 마주보며 눈물 글썽이기도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것이 아니다. 온다고 하고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시간, 지루하게 기다리면서 가슴 졸인다든가 문득 내가 문을 열고 얼굴 내밀 때 가슴 덜컥 내려앉으면서 반가운 마음, 그것에 더가 아니다. 혼자 길을 가다가 구름을 보았다든가 바람에 몸을 흔드는 나무를 만났다든가
빈 하늘을 그냥 멍하니 우러를 때 까닭도 없이 코골이가 찡해지면서 눈물이라도 번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슴 속에 사랑이 집을 지었다는 증거. 사랑, 그것은 별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네, 힐링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시 이야기 중입니다. 제목, 사랑은 혼자서. 나태주. 사랑은 여럿이가 아니라 혼자서 쓸쓸한 생각. 저무는 저녁해, 그리고 깜깜한 어둠. 사랑은 둘이서가 아니라 혼자서 푸르른 산맥, 흐르는 시내, 그리고 풀벌레 울음. 네, 도리 오빠 어서 오세요. 일하면서 들어요. 사랑은 너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이루는 약속, 머나먼 내일, 그리고 이별과 망각. (197님) 좋아요 감사하고요. 이해강님 어서오세요. 2801님 처음 뵐게요. 제목 그만큼. 나태주. 더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만큼 서 있을 때가 내가 제일 예쁜 때란다. 웃는 것도 예쁘고 바람이 잠시 찾아와 내 머리칼에 앉았다. 가는 것도 예쁘단다. 어떠냐? 때로는 하늘 우러르고 울먹이기도 하는 나. 잘 보이는 곳 또한 그만큼이 아니더냐. 떨어지는 꽃잎. 낙화. 나태주. 억울해하지 마라. 분해하지 마라. 슬퍼하지도 마라. 다만 때가 되어 돌아갈 뿐이다. 조금은 섭섭하게, 조금은 허전하게 돌아서는 너의 모습. 누군가 보면서 눈물 글썽인다. 예쁜 모습을 보여라. 흔들리는 그림자를 잡아라. 돌아갈 때가 되어 돌아가는 너의 어깨를 축복할 뿐이다. 제목 어쩌면 좋으냐. 나태주.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인 줄 모르면서 사랑을 했다. 목소리 듣고 싶은 것이
사랑인 줄 모르면서 사랑을 했다. 그러고서 또다시 오늘 너를 보고 싶어 하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이런 날을 어쩌면 좋으냐. 네, 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산타 형, 산타 어떻게 왔어? 사나를 찐으로 사랑하는 민영님 어서 오세요. 안전운행 친구 어서 와. 산타가 선물 운행 열차. 아, 그림 크레스트. 고마워 산타야. 네네 님도요. 빵빵빵 좋아요. 아, 영진 오빠 어서 오세요. 응, 화이팅. 네, 고마워 산타야. 고마워. 집에 잘 들어가고. 네, 안전운행 친구 반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찍혔을까? 고마워 산타야. 나 어떡해 못 찍은 것 같아. 근데 너는 이거 올리면 안 되잖아. 주범 오빠 어서 오세요. 아까워라. 너무 빨리 지나가네. 산타야 고마워. 집에 잘 들어가고. 이거 너도 고생했어. 산타도 오늘 많이 고생했어. 딸비님 어서오세요. (4519번님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들 안 하신 분들은 식사하고 오시기요. 김김 의주님 오늘도 반가워요. 스콩은 밥 다 먹었어요? 스콩도 좋아요 고마워. 밥 다 먹었어요? 하트 안경이 아름답네요. 오자마자 네 아름다운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시는 주범 오빠 감사합니다.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씻으세요. 스콩이는 두 번째 이야기 롱지 친구 반갑지롱지롱 어서와요. 어서와 반가. 메이스 메이스 감사. 롱지 친구도 항상 행복하세요. 메이스 주시면 행복 마법 걸어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레시카 웰컴. 네, 두 번째 이야기 힐링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랑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항상 반가워. 언제 봐도 고마워요 소울메이트. 내가 누군지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요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조진국님의 글입니다. 어제는 욕망은 사랑이 아니다, 연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매직앤 꼬몽 바나나 떴네.
오늘 바나나 2개 먹었는데. BA 사랑님 어서오세요. 네, 시작할게요. 사랑은 덜 마른 시멘트 바닥에 발자국을 새기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배낭을 메고 손을 잡고 도로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내려가고 있다. 남자는 기분이 좋아서 노래가 저절로 나올 것 같다. 남자, 날씨가 참 좋다. 태어나서 이렇게 기분 좋은 날씨는 처음인데. 여자, 오늘 갔다가 오늘 오는 거야? 차가 끊겼다느니 하는 변명은 안 통하는 거 알지? 남자, 알았어. 나 촌스러운 드라마 주인공 흉내 못 내. 차라리 그냥 잘래라고 물어보는 게 낫지. 여자, 남자의 말에 놀란 듯한 여자의 소리에 아래를 보니 이제 막 발라놓은 시멘트 바닥에 여자의 운동화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여자는 신발 바닥에 묻은 시멘트를 털면서 얼굴을 찡그린다. 사람 놀라게 해서 못 봤잖아. 남자, 발자국 새기려고 일부러 밟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나도 이렇게 시멘트 위에 찍힌 발바닥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내 욕심 너무 크지? 여자는 남자의 욕심이 오히려 사랑처럼 느껴진다. 남자, 내 존재도 이렇게 당신 마음속에 선명하게 찍혔으면 좋겠다. 다른 발자국은 없이 평생 내 발자국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뚜렷하게. 여자, 걱정 마. 이미 내 마음속엔 사이즈 275 당신의 발자국이 깊게 찍혔으니까. 사랑은 최고이자 최고가 되고 싶어한다. 사랑은 대안 없이 유일한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이번 사랑이 아니면 다음 사랑에 라는 생각이 끼어들면 안 된다. 사랑하는 동안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현재 애인과 최고의 사랑을 해야 하고 마음껏 사랑에 대한 욕심을 부려야 한다. 어서오세요. 사랑 이야기 중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또 듣고 싶고, 방금 안고 보고 돌아섰으면서 또 안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방금 헤어져서 차를 탔는데도 눈앞에 아른거려서 다시 불러 세우는 욕심을 부린다. 다들 어서오세요. 선물을 받고 예쁘게 웃는 얼굴을 보면 더 큰 선물을 안겨주고 싶다. 물론 그 선물은 그 전에 누군가가 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유일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 그래서 선물을 받아든 당신이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을 짓기 바란다. 그리고 그 놀라움을 가져다 준 나의 능력을 최고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 나와 한 키스는 누군가와도 한 적이 없는 가장 감미로운 키스여야 하며,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달콤한 키스가 있다는 걸 가르쳐준 최초의 교사이자 발명가여야 한다. 계속 가르쳐달라고 조르고 더 배우고 싶고, 애태우는 당신의 표정을 보기 위해 그 키스를 아껴두고 싶다.
다들 좋아요 감사해요. 신철님 다시 어서오세요. 사랑 이야기 중입니다. 사랑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사랑은 당신을 내 안으로 끌어당기고 당신 안에 나를 새기는 작업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단순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각인되길 원한다. 덜 마른 시멘트 바닥에 찍힌 발자국처럼 당신 가슴에 평생 내 것이라고 찍혀서 그대로 굳어버리길 바란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잠깐 생각하는 당신의 눈빛에도 질투가 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당신의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한다. 언젠가 내가 당신을 잊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당신만은 변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 위의 발자국처럼 영원히 나를 간직해 주었으면 하고 이기적인 꿈을 꾼다. 사랑은 자랑하고 싶지만 공유하고 싶지는 않다. 4174님 좋아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애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최고의 찬사를 듣고 나면 그 흔적을 혼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유일한 연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커플티를 맞춰 입고 커플링을 끼면서 확인하고 확인받는다. 당신은 내가 작은 소피백 하나라도 못 들게 하고 하루에 12번도 넘게 사랑한다고 말해서 귀찮을 정도라고 친구들 앞에서 가장한다. 어서오세요. 나도 당신과 같이 본 뮤지컬의 하이라이트, 당신의 늘씬한 다리와 세련된 취향, 내가 아플 때 당신이 손수 만들어 주었던 전복죽의 고소함에 대해서 몇 번이고 자랑한다. 네, 사탕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네. 탄정오빠 어서오세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지. 결코 공유하고 싶은 건 아니다. 당신이 나한테 보냈던 눈빛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건 싫다. 반갑습니다. 그 눈빛에 다른 사람이 감염돼 나와 같은 마음의 병을 앓는 게 싫다. 당신이 인기가 없어서 외톨이가 되는 건 싫지만 나 아닌 사람과 있을 때 즐겁게 보내는 건 더 싫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하는 칭찬을 듣기 좋지만 너무 심한 칭찬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언제라도 사랑의 경쟁자가 생겨나서 우리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다. 사랑은 오로지 당신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의 사랑은 공유된다. 당신의 큰아이, 작은아이, 막내아이와 공유된다. 제가 아이가 셋이었던가요? 당신의 남자는 소외된다. 수오빠 장미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꽃. 호이호이님 어서오세요. 사탕님도 좋아요.
단정 오빠 좋아요 100개 감사합니다. 하트 사탕님. 아. 내 나이 어때서 승근? 내 나이 어때서? 이 닦으세요. 이 닦고 씻으세요. 사랑하기. 응? 씻으세요. 삼촌들이 예쁘다 하니까 너 또 온 거지. 아니. 아니야? 아야야. 내가 이거 네, 오승근 씨의 내 나이가 어때서 접수됐고요. 사마귀가 자식을 위해 소멸되는 수컷 마냥 남자들은 도태되어 간다. 나도 그렇게. 암컷이 사마귀 그 수컷을 잡아먹잖아요. 그 뭐지? 그거 한 다음에 고도 오빠가 베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은아 인사 드려야 되겠다. 초은아 안녕. 연상적 안녕하세요. 고도 오빠 항상 행복하세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늘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평생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베이스 행복 마법 걸어드렸어요. 연상정 오빠도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행복 마법 걸어드렸습니다. 초은아 반가워요. 하트 비트 땡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이제 감정 치유 이야기 시작할까 합니다. 주범 삼촌도 초은아 안녕 하시네. 초은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 들으셨죠? 오늘은요 어려운 감정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상처를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대. 뿌니 감사해요. 초은아 삼촌이 팥빙수 먹고 싶다. 팥빙수 너무 땡기네 또. 저번에 한번 먹었는데 팥빙수가 왜 이렇게 땡기지? 얼굴 한 번만 보여달래 삼촌들이. 잠깐만. 망고빙수. 저는 저거 그냥 망고빙수라고 부를래요. 나 진짜 팥빙수 먹고 싶다. 언니 들어올 때 팥빙수 사러 볼까? 우리 동네 팥빙수 집이 있나? 저기 있잖아 파리바게트나 그런 데 다 팔걸? 왜? 그리고 카페에도 다 팔아. 우리 너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삼촌들이? 잠시만 이것만 하면 돼요. 네가 언니한테 저기 좀 팥빙수 좀 사오라 그래. 언니 카드 갖고. 파리바게트에서? 응. 팥빙수 너무 먹고 싶다. 저거 계속 보니까 먹고 싶어. 그 인절미하고 있잖아. 저렇게 팥만 들어간 걸로. 네. 일단 어려운 감정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 먼저 얼굴 좀 보여드리고. 안녕하세요. 은수 오빠 어서 오세요. 보셨죠?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계속 상처 치유. 어제는 아픔을 마주하면 세상이 커진다. 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어요. A 못 봤어요? 글쎄 어제 방송에 초원이가 유튜브에 다 녹화가 됐더라고요. 초원이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 어제 실시간 방송 유튜브 보세요. 자꾸 초원이가 제 방송할 때 옆에서 자기 일을 안 하고 옆에서 자꾸 있어서 이제 밥 먹었거든요. 씻으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파리바게트에서 팥빙수 사오래. 아니면 다른 카페 있잖아. 그 디저트 많은 카페 뭐더라? 그런 데서 투썸 플레이스 그런 데서 팥빙수, 우유 팥빙수. 우유 팥빙수.
판만 들어 어? 그래 없어? 파리바게트는? 그냥 왜 우유 그냥 팥이랑 인절미만 들어있는 거 있잖아. 와우 봐야겠네요. 네 어제 유튜브에요 초은이가 장난을 엄청 많이 친 게 다 녹화가 됐어요. 제가 시를 읽고 있는데 옆에서 막 장난 되게 많이 쳤더라고요. 완전히 초은이의 동무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제 실시간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녹화된 거는. 네, 상처를 치유하는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그 상처를 소화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나오려고. 아이, 유튜브 방송 블링블링. 상처를 소화시키려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네, 상처를 소화시키려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모습이 보고 싶다. 나의 천사미나님, 심플님 오랜만이네요. 한 번만 더 보여줘라 삼촌들한테. 성화 같은 삼촌들의 우리 초은이가 너무 인기 많아서 한 번만 더 얼굴 보여줄래? 잠깐만이래. 뭐 하고 있어요. 상처로 인한 생각이나 장면이 지나치게 불쾌하거나 충격적이라 계속 떠오르고 맴돌아서 귀여워. 인사도 좀 하고. 안녕하세요. 너 머리 묶으니까 더 이쁘다. 그래? 초은이가 인기 짱이에요. 저보다 인기 더 많은 것 같아요. 따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상처로 인한 생각이나 장면이 지나치게 불쾌하거나 충격적이라 계속 떠오르고 맴돌아서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어질 때 있으시죠?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는 등 정서적 고통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처받은 아픈 감정과 충격에 휘말려 그 감정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저도 항상 귀염둥이 아가야 그래요. 아가야라고 하면 안 되죠. 어린이 그러다가 생각나면 어린이 그러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그 성격과 역할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잡으면 그 감정 경험에 다가가야 합니다. 이를 접근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다뤘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인 해소와 이해 두 가지 모두 접근적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감정에 접근해서 조절하여 떠나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항상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날이 너무 어둡거나 호랑이를 잡을 연장이 없다면 호랑이 굴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가 날뛰면 갑작스럽게 불안이 올라올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이나 화를 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호랑이를 날뛰지 못하게 하느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저도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쁘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책은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이지영님 지은
글인데요. 한국 정서 코칭 센터 소장 센터와 정서 조절 코칭 센터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 게스탈트 심리 상담 심리학회 선임 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분이세요. 지봉 오빠가 장미꽃 주신 건가? 이거 안 올라갔네. 죄송해요. 선물 감사합니다. 아, 커피를 다 마셨어. 우유 갖고 오려 했는데 우유가 없었어. 감정은 우리가 기울이는 주의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의 결과입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화가 나고 누구나 슬프고 하는 감정은 누구나 일어나는 거란 거죠. 근데 감정은 항상 같지 않잖아요. 수시로 변하고 마음도 수시로 변하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현재에 있는 나를 인식시키는 방법. 여러분의 지금 주위의 색깔은 무슨 색이 보이시나요? 주위에 어떤 색이 보이시나요? 핑크색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럼 글자의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네, 댓글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검은색.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글자의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네, 저희 채팅창은 하얀색이죠? 아니, 글 색깔. 토로님 안녕하세요. 예. 심플님이 맞추셨어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라고 지각하는 순간 감정을 느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얀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불쾌한 생각에 주의를 주면 불쾌해지고, 불쾌한 장면을 보면 불쾌해지는 겁니다. 불쾌한 감정과 전혀 관련 없는 곳에 주의를 주면 감정 또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얀색 생각한다고 불쾌한가요? 느꼈다고요? 그러면 투명한 색을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시죠? 또 느꼈다고 하시는 걸까? 물. 그럼 구구단을 외워보세요. 7단은 어떻습니까? 구구단을 외우는 순간 감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구단이 구이랑 구구이. 자, 그럼 구구단 외워보세요. 구구단 2단을 외워보세요. 1은 2, 2, 2, 4, 2, 3, 6, 2, 4, 8, 2, 4, 8, 2, 50, 52, 6, 12, 27, 자, 28, 그만. 28, 자, 7단은 2, 9, 18. 7단은 어떻습니까? 나 7점 못 외웠는데. 구구단 외우시면서 외우는 순간 감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7단은 상처와 관련 없는 글을 읽는 것과 같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면 감정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분산적 방법으로 분산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상처받은 감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기쁜 노래를 부르면 그 기쁜 노래를 생각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쁘게 되는 것과 같이 분산되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벚꽃이다. 물론 주의 분산적 방법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입니다. 네, 그래서 기분 나쁠 때 뭔가 하잖아요. 그때만 이제 기분이 괜찮아지죠. 네, 일시적이에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세면서 일시적으로 주의를 돌려 불쾌한 감정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양을 세는 것을 멈추면 다시 상처에 관한 생각이 떠올라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술을 먹는 것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은 감정을 사실은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그래도 그 순간이라도 예, 감정을 분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방법. 네. 이는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의 분석적 기법의 레퍼토리를 확보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운동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레퍼토리, 자기가 감정을 일시적으로나마 운동, 노래, 음악 여러 가지 그런 레퍼토리를 확보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전한 장소나 장면을 확보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감고 호흡에 잠시 기울여 보세요. 호흡법 알려드렸죠? 깊게 숨을 내쉬고 일단 배가 이제 나오게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고, 이거는 제가 상담 치료 받을 때도 그렇고 어느 곳에도 다 쓰이는 방법이에요. 제일 너무 감정이 너무 올라서 말도 막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에 그런 흥분했을 때 일단은 호흡부터, 그리고 주위에 항상 물을 두시고 물 먹는 거, 그리고 주위에 무슨 색깔이 있는지, 근데 다른 분이 있을 때 주위에 무슨 색깔이 보여요? 오늘은 며칠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면 약간 물 한 모금 먹고 호흡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안정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제일 간단한 호흡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여러분은 천천히, 그리고 몸도 이완되게 되거든요. 편안하게 되거든요. 천천히 이완된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귀멸의 칼날이라고 일본 애니메이션, 거기도요 다 호흡법이에요. 호흡으로 다 무술이나 그런 거 할 때도요 호흡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를 단련할 때도 정신을 단련할 때도 호흡이 가장 기본적으로, 만화에도 이제 다 나와요. 소리의 호흡, 물의 호흡, 네, 그렇죠. 공기의 호흡, 바람의 호흡. 사실은 바람이라는 게 기거든요. 기운이거든요. 내가 기운을 이제 들이마시고 나의 안 좋은 그런 기운을 내뱉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기운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마이걸 유아주원님 팔로우 감사해요. 마팔 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쉬고 싶을 때 가고 싶은 편안한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머물러 보세요. 바닷가나 산, 들판, 외갓집, 리조트 또는 자신의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떠오른 곳이 어디였나요? 어디신가요? 내가 제일 편안한 장소는. KMC님 좋아요. 코 골 때도 호흡을 잘해야 숨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코 고는 분 보면. 그쵸. 무호흡이 제일 무섭거든요. 이제 신체가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이게 거기가 닿는데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다가 무호흡이 되는 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편안한 장소는 어디세요? 저는 제일 편안한 장소는 바닷가. 얘 목 좋다고 코 뒷부분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제 살이 찌면 거기가 닿는데요. 그래서
살이 찌면 코를 골게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불면증 중에 무호흡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불면증 때문에 이제 치료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호흡 증상 때문에 불면증이 그러니까 근데 소흡 중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살이 저는 그때 쪘을 때여서 그래서 호흡 수면 검사 같은 것도 권하시더라고요. 엄마, 저도 받아요. 나 지금 몸무게 재봤거든. 근데 30kg 됐어. 그래? 1kg 빠졌어. 아니야, 1kg 찐 거잖아. 아니야, 1kg 빠져서 저번에 31이었는데. 그래? 키가 컸나 보다, 키가. 좀 더 잘 먹자. 이제 씻어야지. 씻으면 또 엄마가 그러면은 한 10분만 더 같이 있다가 씻어야 돼. 그러니까 떠오른 그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예,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지대입니다. 그것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고,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거죠. 슈퍼맨! 감사합니다. 슈퍼맨.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머물러 보세요. 이제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의 좋아하는 편안한 장소를 떠올리시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 눈을 감고 안전지대를 바로 떠올림으로써 쉽게 안전한 상태, 즉 이완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한테 주시는 선물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호흡법을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정은 주위에 대한 반응 결과물인데 그냥 주위에 그 사건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 감정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주의를 규칙적인 대상에게 계속 두면 주의를 규칙적인 대상에게 계속 주면 쉽게 이완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계추를 계속 쳐다보거나 시계 바늘을 계속 보게 되면 그 규칙에 자신도 모르게 이완되죠. 그래서 사람들 마취가 아니라 시계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졸게 하잖아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규칙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완이 돼요. 근데 언제 어디서나 주의를 줄 수 있는 규칙적인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흡입니다. 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호흡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맨몸으로 어디에 있든지 호흡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배로 숨을 쉬는 복식호흡이나 가슴으로 숨을 쉬는 흉식호흡 등의 호흡은 이완을 유도하는데 자주 활용됩니다. 네, 병원에서도 상담하는 데서도 제일 기본적인 거를 이걸 가르쳐 주세요. 굳이 복식호흡이나 흉식호흡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둘째를 가졌을 때 산당심리학과를 처음 입학했었어요. 요 아이를 가지고 한 학기 마치고 제가 휴학을 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토피가 심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심해서 얘는 한 학기 뱃속에서 사실은 다 들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마다 뭐를 배웠더라고요. 큰애 가졌을 때는 한복 직업 전문학교 6개월 과정 9시부터 5시인가 하는 거 졸업하고 그 다음날 큰애를 낳았고요. 요 작은 아이는 상담심리학과 그 한 학기 마치고 조금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얘를 낳았어요. 좀 지나서 세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상담 심리학과 한 학기를 마친 아이예요, 뱃속에서.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다시 복학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호흡할 때는 처음에 이제 초보자분들은 굳이 복식 호흡이나 흉식 호흡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그냥 규칙적으로 깊이 들이마시고 코로 깊이 들여마시고 입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쉬면 되는 거니까요. 이 규칙적인 호흡에 주의를 계속 머물게 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어서 그건 내일 하고요. 세 번째까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식 호흡은 배로 숨을 쉬는 방법입니다. 한 손은 배 위에, 다른 손은 가슴에 살짝 놓으세요. 예, 한 손은 배 위, 한 손은 가슴. 숨을 들이마실 때 배만 밖으로 부풀리고 가슴은 그대로 머무르며,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배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가슴은 그대로 두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을 살짝 벌리고, 이렇게 살짝 벌리고 천천히 길게 내뱉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호흡법. 그리고 내일은 이양기법, 다른 이양기법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배로 하면 좋은데 초보자분들 안 되시면 그냥 코로 예, 좋아요. 어린애들한테도요, 좋아요. 이거는 누구나 호흡을 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이제 깊게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라고. 그러면 좀 이제 차분해지죠. 정신 집중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초3이에요. 많이 해봐. 알았지? 아니, 코로 들이마시고 입 조금만 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호흡이 길어지는데 호흡이 긴 게 좋아요. 건강에. 그래서 내가 흥분할 때 보면 되게 막 숨을 안 쉬고 있거나 호흡이 되게 빨라요.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그 피에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네. 그치. 여러분들도 금요일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토요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들은 금요일만 다니면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네, 이제 신청곡 받을게요. 지금. 저요. 호랑풍류가요. 예, 호랑풍류가 잠깐만요. 신청받은 리아의 수백날 수천밤 들려드릴게요. 나 제일 첫 번째 한 줄. 네, 유튜브 방송은 마칠게요. 내 얼굴만 보였어. 응. 안녕하세요. 미나 힐링 TV의 미나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이지영 지음. 이지영님은 정서 조절 코칭센터와 정서 조절 코칭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다가가긴 두렵고 홀로 있긴 외로운 당신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는 듯한데 신기하게도 나에게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상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지만 나는 상처받아 아프다. 나 또한 어릴 때부터 상처를 잘 받는 편이었고 상처받을 때마다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면 좋은 관계가 될 거라 기대했지만 그렇지가 않았고 수많은 시간과 애정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린 관계가 수두룩했다. 상대에게 잘해주면 다가올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뒷걸음질은 모습에 상처를 받기도 했고 소중한 친구이기에 애지중지 조심하고 애썼건만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폭발한 한 번의 다툼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로 남기도 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한 번의 실수를 얼마나 뼈아프게 후회했는지 모른다. 오랫동안 함께한 관계가 어느 순간 껍데기뿐이었음을 문득 깨달았을 때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슬픔에 눈시울을 적셨던 적도 있다. 무엇보다 나를 아프게 했던 것 중 하나는 20대부터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했던 모임에서 받은 상처였다. 여럿이 모여 자신의 삶을 매주 한 번씩 돌아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눴던 그 모임은 내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반드시 참석했다. 나는 내가 투자한 시간과 갖고 있는 애정만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나의 사람들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갑작스럽게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됐다. 평소와 달리 내가 모임 장소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나는 다친 사실을 급히 모임의 누군가에게 알렸다. 그런데 이후 모임 장소가 변경됐다는 공지만 왔을 뿐 아무도 나의 사고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모임에 대한 나의 깊은 애정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저 한 명의 참석자일 뿐이었다. 내 기대와는 달리 모임의 구성원들은 나와 형식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한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 주는 상처는 꽤 오랫동안 나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이 관계이고 알다가도 모를 것이 관계이다. 그에 비해 일은 내가 한 만큼 즉각적으로 결과를 보여줬고 하는 것마다 달콤한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니 좋았다. 그래서였을까? 한동안 나는 일과 성취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
처음 관계를 주제로 DP를 의뢰받았을 때 과연 내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싶어서 망설였다. 그러나 나는 어릴 적부터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만큼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했다. 그 고통이 너무 컸던 탓인지 어려서부터 나는 관계에서 오는 아픔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 결과 나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다. 심리학은 어릴 때부터 그토록 알고 싶었던 수많은 화두들에 대한 해답을 안겨주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그 어린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착각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됐다. 이제 나는 상담자로서 많은 분들이 관계와 상처로 힘들어할 때 어떤 상황이나 경우에 대해서든 그 상처를 다루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물론 지금의 나도 때로는 서툴고 관계가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방법을 알기에 조금은 덜 힘들고 보다 빨리 아픔에서 벗어나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이 책에 담았다.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한다면 보다 강해질 수 있다. 두려워 절절매지 않아도 되고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으며 상처에 매여 있던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면 좀 더 자유롭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미 받아버린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처가 고통스러워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여 막상 해야 하는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처가 주는 아픔은 결국 감정이고 그 감정을 떠나보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상처가 무엇인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처를 받는 주요 원천이자 그 상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치료제는 감정 대화이다. 이 책의 3장에서는 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짧은 말 한마디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 자녀, 부부, 연인, 직장관계에서 받는 상처에 대해 살펴보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벗어나는 방법과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4장부터 7장까지 다루고 있다. 나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결국 상처를 받느냐 마느냐를 좌우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방법을 알아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책의 8장을 통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기 바란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남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나를 지키는 것은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평생을 함께하는 나라는 진정한 벗을 만나 세상을 살아가는 든든한 힘을 가득 채우고 용기 있게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당신이 상처받는 진짜 이유. 나는 분명히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당황스럽고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히 상처를 줬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상처가 무엇일까요? 상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상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상처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위협한다. 태영 씨는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친구가 제 요청을 아주 쉽게 거절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더욱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태영 씨는 친구가 그 정도의 부탁은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고 그 순간 이 친구에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상했습니다. 승민 씨는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왁자지껄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러운 하재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친구 동혜 씨가 그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던 키가 작은 친구 한 명에 대해 뒷담화를 하면서 그의 작은 키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웃었지만 승민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또한 키가 작은 편이라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키가 작은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친구를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모두 나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 상처를 받았고 위축이 됐습니다. 대학생 가인 씨는 요새 후배 수영 씨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의식이 됩니다.
후배 수영이는 제 동기들한테는 밥을 사달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제가 정말 별로여서 그런 걸까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선배라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영이의 그런 행동이 상처가 돼요. 태영 씨, 승민 씨, 그리고 가인 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자기 자신과 연결지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영 씨는 친구의 거절을 상대가 자신을 가깝게 여기지 않는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승민 씨 또한 동해 씨와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자신의 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동해 씨와 친구들은 승민 씨의 키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가인 씨도 후배 수영 씨가 밥을 먹자고 제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영 씨가 자신을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이유를 돌립니다. 가인 씨가 너무 멋있는 선배라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수영 씨가 다가가는 선배들이 수영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자신과 연결지어 해석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 같이 들리고 조직에서의 내 역할이 미미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나의 가치를 별로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못났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빠에게 고기 반찬을 챙겨주는 엄마의 행동에 상처받기도 하고 바빠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빠의 행동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같이 놀러 가고 싶었는데 나에게는 말하지 않고 몇몇 친구들끼리만 놀러 갔다 온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와 행동에 상처를 받고 자녀와 형제 자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연인의 이별 통보로 심각한 치명상을 얻기도 합니다. 이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처가 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믿음이 깨졌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성철 씨는 오랫동안 믿고 좋아했던 선배가 어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일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믿었던 선배가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성철 씨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아픔이 됐습니다. 아리 씨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아온 박 교수님을 굉장히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박 교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귀한 기회를 준 것이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착취해왔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리 씨는 너무나 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 상처로 인해 삶의 상당한 부분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영 씨는 아빠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됐을 때 엄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줬던 아빠가 엄마를 배신하고 오랫동안 외도를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영 씨는 아빠의 배신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빠의 외도는 마음속 깊이 상처가 됐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성철 씨, 아리 씨, 그리고 민영 씨의 경우 상대방이 이들에게 직접적인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심한 상처와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상처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철 씨, 아리 씨, 민영 씨가 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이 깨어져 상처가 된 것입니다. 성철 씨는 그 선배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 선배가 비윤리적인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리 씨도 그 교수님이 누군가를 착취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민영 씨 또한 아빠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깨지면서 그것은 이들에게 심한 상처가 됐습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 믿음이 생기고 깨지기를 반복하지만 세상이 이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빠르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깨졌을 때 우리는 심한 상처를 받곤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물밑으로 가라앉던 그 가여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때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아이도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세상에 있던 믿음이 흔들리면서 심한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보상이 올 거라 믿었는데 노력 없이 돈과 배경으로
자신이 얻고자 했던 보상을 쉽게 가져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를 사고로 잃게 되었을 때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고통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종합해보면 상처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깨지고 훼손됐을 때 정신세계가 흔들리는 증상입니다.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 변화. 상처를 받으면 지키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니 당황스럽고 놀랍니다. 특히 지금까지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 가졌던 믿음이 깨지게 되면 자신의 심리적 세계를 구성하는 구조가 깨지고 경계가 흔들리고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심리적 보호막이 찢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정신세계가 흔들리는 상태, 즉 쇼크 상태가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순간 우리는 당황스러워서 말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요. 그 순간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상처에 대해서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시 지키는 쪽으로 처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수정하고 타인에 대한 믿음을 고치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바꾸며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세계를 흔드는 자극이나 사건 중에 강렬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트라우마, 즉 외상이라고 합니다. 외상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뒤흔들어 놓아서 도저히 수습하기 어려운 상처를 일컫습니다. 학창시절에 겪은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많은 사람에게 평생 상처를 남기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결혼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학창시절에 답답해서 그냥 짜증나고 화나서 단순히 싫어서 무심코 했던 행동이지만 그것을 당한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그 사람의 이후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두렵고 남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괴롭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쉽사리 믿지 못하고 외로움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타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희롱과 성폭행은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이후의 삶을 성뜨리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전쟁, 학대, 차별 등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심각한 외상을 유발합니다. 혼란스러워요. 충격을 받고 습습하려고 보니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인간은 매일 수많은 자극, 사람, 사건을 만나고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틀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씩 경험하게 되면서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아빠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와 같이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믿음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축적된 믿음이 많을수록 정교할수록 융통성 있을수록 수많은 사건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새로운 자극에도 적절하게 대처하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소중히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나 외상을 경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해의 틀이 흔들리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지? 그 친구에게 난 뭐지? 내가 생각했던 관계가 아니었어? 내가 오랫동안 겪고 믿었던 게 거짓이었던 거야? 도대체 뭐가 사실인 거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지? 난 이제 앞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지? 정말 화가 나. 상처는 결국 나의 세계, 즉 나의 경계가 침범당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내 믿음이 침범당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화가 납니다. 즉 분노는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허락 없이 침범당할 때 화가 나지요. 몸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물리적 경계에 해당하므로 신체적 폭력은 가장 대표적인 경계 침범 행위이자 분노 유발 행위입니다. 신체적 접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예쁘고 귀여워서 토닥거리고 만지는 것일 수 있지만 접촉을 당한 사람은 허락 없이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하는 것이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를 하곤 합니다. 바로 조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조언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경계가 침범됐다고 지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언이나 지적은 분노를 유발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조언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 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유발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화가 나면 화를 유발한 그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복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지요.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라는 감정 자체가 성인군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상처받으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신이 느낀 것만큼 아픔과 고통을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안갚음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흔하게 하는 복수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뒷담화는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의 씨는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까불거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활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와서 어울리던 무리 중 한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기분이 상한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달의 씨에 대한 안 좋은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무리의 다른 친구들이 달의 씨를 외면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달의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점차 위축되고 조용해져 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함께 올라온 아이들 가운데 몇몇이 달의 씨가 왕따였다는 식의 뒷담화를 하면서 고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달의 씨는 아이들이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싫었고 그러다 보니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더욱 조용해져만 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달의 씨는 여전히 조직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이렇듯 뒷담화는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복수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데 조언이나 지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양육할 때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부모는 잔소리쟁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그 소리야? 그만해. 듣기 싫어. 알았다고. 진짜. 이렇듯 양육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모의 조언이나 훈육은 자녀에게 분노를 유발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자꾸만 화가 나고 심술이 나고 불만이 쌓입니다. 호빈 씨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에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등 학업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퇴학을 당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호빈 씨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호빈 씨는 어머니에게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호빈 씨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호빈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그의 삶에 개입했습니다.
사립 유치원과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며 10개가 넘는 가해 활동을 해야 했던 호빈 씨는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에 화가 났지만 너무나 강한 어머니에게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감과 무력감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호빈 씨가 인류대학에 입학하자 어머니는 안심하고 호빈 씨에게서 관심을 거두게 됐습니다. 호빈 씨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고 어머니가 방심한 틈을 타서 20년간 어머니에게 느꼈던 분노를 복수로 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업과 인간관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경계를 지나치게 침범하는 행위는 자녀에게 분노를 유발하고 자녀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심리적 경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빠, 엄마, 나 가져. 네 몸도 가져. 나라는 심리적 경계도 가져.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때리거나 자신을 원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시켜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요. 화가 나지 않기에 고통은 덜해졌고 그나마 버티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화를 비롯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감정이 메마르고 무딘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책을 읽었더니 목이 자꾸 가라앉아서 안 되겠네요. 오늘 좀 예쁜 목소리로 안 틀리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목을 좀 쉬운 다음에 제가 또 점심때 또 읽을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매일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조금씩 읽어드렸던 책들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저한테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책을 완독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많이 느끼고 정말 좋구나 하는 부분만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엄마가 생각이 난다. 비 오면 눈나겠어라. 비가 오면 비들겠어라. 뻔한 세상 넘어겠어라. 사랑 때를 울먹겠어라. 그리워진다. 동시가 열리면 꿈마다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던 꿈마다 그리워진다.
미고 미고 혼돈을 사랑하라. 알베르트 에스피노사 소설 푸른 세계 중에서 세상이 가르쳐준 모든 규칙을 잊으라. 너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너 자신의 언어를 정의하라. 너의 혼돈을 억압하는 대신 사랑해야 한다. 만약 너의 혼돈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해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해답은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미고 미고 네, 혜민 스님의 따뜻한 응원 중회입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외로움, 슬픔, 두려움과 같이 힘든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그 감정들과 잠시 같이 있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은 미고 미고 어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이젠 그런 모든 걸 한가득 담고서 나를 보며 웃고 있어요. 그댄 나를 또 한 번 설레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 우리들은 얼마나 오래 같이 걷게 될까. 이런 것이 궁금해지면 사랑인 걸까. 미고 미고